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일즈북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일즈북 스토리를 만든 건 고객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고객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들이 고객의 보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제안해주는 일을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해볼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시작해서 세일즈북 스토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일즈북 스토리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각 페이지를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고객 앞에서 시연하는 시연 모드로 마지막으로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일즈북 스토리라는 것들을 사용하기 전에 닥터인슈라는 저희가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닥터, 우리가 의사잖아요. 그리고 인슈어런스의 약자. 그래서 보험 의사, 보험을 제대로 진단해주고 고객의 보험이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해주고 처방을 함으로써 고객의 보험을 잘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고객하고의 모든 상담에서 닥터인슈라는 브랜드라는 이 장점을 내세워서, 이게 의미하는 것들을 잘 내세워서 이제 고객의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고 있느냐는 보장 자산이라는 용어로 대체를 할 거고요. 그리고 분석이란 말은 진단이란 말로 대체를 하고, 우리가 제안이란 말을 처방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페이지, 처음에 고객을 만났을 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걸 전 페이지를 풀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문서로 가야 될 때도 있겠죠.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고객들하고 잘 활용하시고, 처음에 만약에 설명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고객의 보호 정보를 놓고 고객의 보험을 같이 파악하는 와중에 뭐 심장이나 뇌에 대한 그런 보장 자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세일즈 스토리북에 해당되는 것들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주면 고객들의 이해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순서를 정확하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했는데요. 팀장님들은 이 순서를 본인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되고, 제가 각각에서 의미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그 순서를 팀장님 나름대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페이지가 나오는 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한테 닥터인슈라는 브랜드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페이지에 이렇게 넣게 됐고요. 우리 닥터인슈라는 브랜드는 당신의 보험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페이지에서 닥터인슈의 브랜드에 대한 그런 인지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보장 자산 점수는 몇 점이냐. 저 요거를 넣게 된 이유는 우리 고객들이 신용 등급이나 이런 것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익숙해져 있죠. 예전에는 점수로 이제 등급에서 점수로 바뀌게 됐는데, 보장 자산이라는 제가 개념을, 보험을 가입한 현황을 보장 자산이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장 자산이라는 점수가 몇 점인지 고객한테 확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고객들 한번 가입된 현황들을 보다 보면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실제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고,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분도 많이 보셨죠?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신용 등급이 높으면, 점수가 높으면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을 보는 것처럼 보장 자산의 점수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점수가 낮다면, 평균 이하라면 가입한 보장 자산이 보험료만 나가지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거고, 이 보장 자산 점수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죠. 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잡아서 우리가 보장 자산 점수를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입된 게 암은 얼마, 뭐 심장은 얼마 이렇게 해서 점수로 환산한다는 의미보다는 가성비가, 네가 제대로 보험을 들고 있는지, 포인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 자산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 점수라는 거는 평균 이상이면 정말 가입한 보험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 평균 이하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보험료만 나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설명할 때 고객님 보장 자산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진단하고 체크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진단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닥터인슈라는 것이 진단하는 그리고 처방하는 일을 하는 우리가 보험을 제대로 처방하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4가지를 뒤에 가서도 한 번씩 짚어줄 거예요. 보장의 범위가 중요하고 보장의 크기가 중요하고 보장의 기간 그리고 이 3가지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료의 부담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요 4가지 기준을 가지고 고객의 보장 자산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일관되게 보장 자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 보험도 자산의 일종입니다. 보장 자산 중에서도 크게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 건강 자산이죠.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장자산이라고 하는데 좀 더 세분화하자라고 하면 보장자산 안에 들어가 있는 저희는 실질적으로 건강보장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냥 보장자산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팀장님들도 조금 더 전문가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보험 어떻게 들어있으세요? 보장 잘 돼 있으세요? 이런 것보다는 보장자산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게 훨씬 전문가다워 보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요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님, 다음번에 이제 이 팀장님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장 한 장에 대한 다음에 어떤 페이지가 나올 건지에 대해서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팀장님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는 사망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고객님,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이 1위가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라고 답을 유도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설명하시는 것보다 질문을 중간중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원활하게 PT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 원인에 대한 질문을 하고 뭐 어떤 질문을 하던 고객님 암이라고 했으면 잘하셨습니다. 뭐 교통사고도 잘 알고 계시네요. 하지만 생각보다 교통사고는 이러한 중대 질병보다는 사망 원인에 대한 순위가 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암이면 고객님 잘 알고 계시네요. 암은 누구나 참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질병들이 사망 원인에 높은 순위에 있다는 걸 잘 모르고 계시고요. 특히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 이 사망 원인에 3대 사망 원인에 들어간다는 것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 보험에서는 이 3가지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에 대한 것들을 3대 보장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3대 보장 자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 순서대로 암과 뇌와 심장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 여기 보시는 거는 암의 발병률인데요. 남녀 발병하는 그 암의 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시면 6천만 원에서 적게는 뭐 1,000만 원대의 암 치료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암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진단 기준의 체크리스트의 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 자금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암 보장 자산, 특히 진단 자금이라고 하는 암 보장 자산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6천만 원에서 1,000만 원대까지 다양하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비가 들어가는 직접 비용인 거죠. 암으로 인한 여러 가지 치료비까지 감내한다라고 하면 평균 5천만 원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은 암이라는 보장자산은 5천만 원 평균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제가 꼼꼼히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진단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크기라고 하는 거는 암은 이 진단 체크리스트의 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중요하고요. 평균은 5천만 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앞에 암은 크기를 말씀드렸고요. 이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은 범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고객님,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은 암하고 틀리게 크기가 아닌 범위가 중요합니다. 범위,
자,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질환으로 나눠지는데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뇌 안에서 혈관이 터져서 오는 뇌출혈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 이거는 전체 질병의 10% 미만으로 적은 범위이지만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터지는 게 아니라 뇌혈관이 막혀서 오는 뇌경색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 뇌경색이 이 뇌질환의 70%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질환을 합치면 80% 정도가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한 전체 질환은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지금 고객님은 이 범위 중에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제가 봐드릴 거고요. 또 심장 질환도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암하고 뇌하고는 틀리게, 뇌혈관 질환하고는 틀리게 생활하는데 이 두 가지 질환보다는 혹시 생명과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심혈관 질환도 이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시 고객님은 어디까지 되어 있으신지, 반쪽짜리는 아닌지 제가 진단을 해드릴 건데요. 심장질환도 뇌혈관 질환처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할 수가 있는데,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심장에 중요한 혈관이 막혀서 오는 마비 증상으로 오는 질환이고요. 이것도 한 1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심장의 혈관이 70% 이상 막히는, 꽉 막힌 게 아니라 70% 이상 막히는 걸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해서 혈관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오고 생활에 불편이 오는데, 이런 것들은 막힌 혈관을 뚫거나 스텐드라는 걸 삽입해서 혈관을 넓히는 그러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외에 이 급성심근경색과 협심증, 혈관으로 오는 막혀서 오거나 좀 덜 막히거나 하는 그런 질환이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인데, 그 이외에 절반에 해당되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늦게 뛰거나 또는 심장의 기능이 저하돼서 오는 부정맥과 심부전에 대한 그 보장은 되어 있는지, 이런 자산은 있으신지. 대체적으로 지금 보험에서는 급성심근경색이 대부분 그 보장의 자산으로 갖고 계시고, 조금 잘 갖고 계신 분들은 협심증이라고 하는 허혈성 질환까지 보장을 갖고 계시는데, 이 또한 절반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은 이 심장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봐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고객님 또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심장 질환에서 넘어가기 전에 고객님 지금까지 앞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3대 보장 자산에 대해서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암은 보장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평균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리고 뇌혈관 질환하고 심혈관 질환은 크기보다는 범위가 중요하다. 범위가 좁게 갖고 있으면 큰 범위의 질병이 진단을 받았을 때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고객님, 우리가 이제 병원에 이런 꼭 중대 질환 이외에도 빈번하게 가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기타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환들이 있는데, 혹시 고객님 건강검진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용종 떼보셨나요? 그럼 안 뗐다라고 하면, 그래도 건강하셔서 다행이시네요. 떼보셨다라고 하면 나이에 따라 이제 좀 틀리겠지만, 고객님, 용종을 떼셨을 때 혹시 보험금 받으셨나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요즘은 병원에 입원 치료보다는 수술해서 빨리 퇴원을 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많이 의료의 치료의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2019년 10월부터 수술 보장 자산에 대한 것들이 보험회사에서 확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대장 용종을 떼더라도 보상금을 못 받는 분들도 계셨고요. 굉장히 적게 받으셨는데, 지금은 이 수술비 보장 자산만 잘 하고 계시면 용종만 떼시더라도 100만 원에서 부위에 따라서 200만 원까지도, 또 회사별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백내장이라든지 그리고 치액, 그리고 허리 수술, 여러 가지 심장, 중대한 수술인 심장이나 뇌수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수천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런 질병 수술을 했을 때 각 진단을 받아서 그 해당되는 질병에 대한 수술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실손보험 이외에 가입하신 금액만큼 수술비를 보상을 해드리는 그러한 보장 자산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3대 보장 자산보다는 훨씬 저렴하면서도 가성비가 높은 그러한
보장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이전에 는 이러한 수술비에 대한 그런 보장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 제가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받던 이제는 실비 이외에, 실비는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거지만 수술비는 내가 낸 돈하고 상관없이 고객님이 가입하신 보장자산 금액만큼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손보험과 이런 수술비를 갖고 계시면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많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보장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운전을 하고 있던 민식이법 잘 알고 계시죠? 요거는 민식이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서 고객님, 제가 지금 고객님의 보장자산의 점수를 평가하는, 진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앞에 우리가 이 세일즈 스토리라고 하는 거는요, 고객님의 보장을 분석하고 우리가 제안하기 전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보험을 이 가이드라인으로 정리를 해서 너한테 알려줄 거야 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세일즈 스토리는. 그래서 보장자산이라는 용어과 진단과 처방, 이 모든 것들은 진단하는 가이드라인이고,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제안서라는 처방전을 제안해 너한테 안내해 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까지 쭉 왔고, 요 페이지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페이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고 고객의 등급을 올려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 5분에서 10분 이내로 하는 게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처음부터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 이제부터 제가 고객님의 보험을 어떻게 분석을 해드릴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저희는 닥터인슈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고객님의 보험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보험업계의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고객님의 보험을 진단하는 그러한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자, 고객님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신용점수는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보장자산, 고객님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대한 보장자산에도 점수를 우리가 매길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보통 저희가 이렇게 보장자산을 분석하다 보면, 점검하고 진단하다 보면 보험료는 많이 내시고 계시는데 실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정말 보험료 대비해서 가성비가 높게 잘 들어 계신 분도 있으세요. 그걸 우리가 보상자산의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데, 고객님의 보장자산은 과연 몇 점인지, 평균 이상으로 정말 잘 들어있으셔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한 혜택을 잘 받으실 수 있는지, 평균 이하셔서 보험에 대한 보상을 보험료 내시는 것에 대비해서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 저희가 꼼꼼히 진단해서 처방해드려서 고객님의 보장자산을 올려드려가지고 가성비 높은 보험으로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고객님의 보험을 저희가 진단해드려야 되는데요. 크게 4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장의 범위, 보장의 크기, 보장의 기간. 요 3가지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너무 과하다면 고객님이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보험료는 적당한지, 크게 이 4가지 보장의 범위와 보장의 크기와 보장의 기간, 보험료의 부담은 어떤지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고객님 혹시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이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아, 네. 고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암이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암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도 이렇게 사망 원인의 2위와 4위에 올라와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암과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사망 순위에 우리나라에 1위, 2위, 4위를 차지하고 있고, 보험에서도 이 3가지를 3대 보장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3대 진단 보장 자산에 대해서는 고객님이 어떻게 갖고 계신지 암과 뇌혈관과 심장질환에 대해 이 순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보시는 것처럼 암은 제목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앞에 진단 체크리스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암의 보장자산, 즉 진단자금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고요. 남녀 공이 발생률이 좀 틀리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중요한 거는 암의 종류별로 치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센터에서 최근 자료로 나와 있는 건데요. 평균적으로 종류별로 틀리긴 하지만 6천만 원에서 1천만 원대까지 다양한데 이거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직접 치료 비용인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시는 거는 3천만 원 정도지만 암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보장자산이 최소 5천만 원은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 또는 치료비, 항암 치료비라든지 간접적인 그러한 치료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암은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고객님은 평균 이상인지 평균 이하인지 잘 체크하고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뇌혈관 질환하고 심혈관 질환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는 암하고 틀리게 암은 보장의 크기, 즉 진단자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뇌혈관하고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크기보다는 범위가 중요합니다. 어느 범위까지가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뇌혈관 질환은 고객님이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뇌출혈이라고 하는 뇌혈관이 뇌 안에서 터져서 오게 되는 질환인데 가장 적은 범위인 9%,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뇌경색이라고 해서 혈관이 터지는 게 아니라 막혀서 오는 질환인데 이걸 뇌졸중이라고 하는, 뇌경색이라고 하고 뇌출혈과 뇌경색을 통합해서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전체 질환의 70%를 차지하죠. 그 밖에 30%는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고객님은 뇌출혈에 돼 있는지 뇌졸중에 돼 있는지 뇌혈관 질환까지 범위가 돼 있는지, 적은 범위가 돼 있으면 뇌출혈만 돼 있으시다면 뇌경색 진단을 받으시면 보상을 못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장질환 또한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건 좀 더 세분화돼서 볼 수가 있는데 심장에는 크게 심장에는 그 혈관이 중요한 혈관이 있는데요. 관산동맥이라는 혈관이 있는데 이게 막혀서 오는 심장에 마비가 오는 거를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고 이거는 10% 정도의 발병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혈관이 100% 다 막히는 게 아니라 70% 이상 막히는 거를 협심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질환을 협심증 또는 허혈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과 협심증은 혈관이 꽉 막히거나 또는 70% 이상 막혀서 혈관을 뚫어주거나 넓혀주는 그런 스탠드 시술을 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질환인 거고요. 그리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또는 늦게 뛰거나 심장 기능이 저하가 돼서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는 그런 질환을 우리가 부정맥과 심부전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심장질환의 절반 정도가 되어 있고요. 심장질환은 뇌질환보다는 고객님들이 더 범위가 좁게 가지고 계세요. 대부분 심근경색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이 협심증이라고 하는 허혈성 질환까지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절반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은 이 범위 중에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자,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범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반쪽짜리는 아닌지, 일부만 가입하셔서 나중에 보상받으실 때 곤란한 게 아닌지 제가 제대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 지금까지 제가 중요한 3대 보장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암이라고 하는 거는 보장의 크기, 진단 금액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은 보장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보장의 범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고객님,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혹시 용종 떼보셨나요? 예, 요즘은 용종만 떼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위치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운 수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요즘은 병원의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입원하는 것보다 간단한 수술 치료를 많이 해서 퇴원을 좀 빨리 시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뇌나 심장에 대한 큰 수술이나 각종 생활질병에 대해서도 실손보험 이외에 이 수술비 보장 자산을 갖고 계시다면 플러스 알파로 더 보상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이 내신 돈보다,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실손보험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거고 이 수술비 보장 자산은 내가 가입한 금액만큼, 돈이 내가 치료비를 얼마 냈든 가입한 금액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실손 플러스 수술비 보장 자산을 갖고 계시다면 고객님은 내신 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통해서
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춰드릴 수 있는 건데, 이 수술비라는 게 2019년 10월 이후부터 보험회사에서 확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객님은 어떻게 언제 이 수술비 보장 자산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고 제가 제대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그 2020년 4월부터 민식이법이 발효가 돼서 스쿨존에서는 벌금이 3천만 원인데 그 전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벌금이 2천만 원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이러한 사고로 인한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 처리 지원금 때문에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가성비 높게 그 법규에 맞게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드릴 거고요. 자, 제가 지금까지 고객님의 중요한 3대 진단과 그리고 요즘 많은 치료를 받고 있는 수술비에 대한 보장자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민식이법에 대한, 운전자 보험에 대한 그런 진단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렸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객님은 몇 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지, 보장의 기간은 언제인지,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그리고 최근에 병원은 많이들 가시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잘 꼼꼼히 체크해서 유병자이시더라도 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찾아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 제가 고객님께 이런 진단을 통해서 처방을 내려드릴 내용은 잘 보장이 좋은 상품은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중복되거나 과도한 보험은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데 보험이 고객님이 없거나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하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이 처방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고객님의 보장자산 점수를 올려드려서 고객님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전문가인 제가 고객님의 보험 등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고객님, 지금까지 제가 고객님의 보험을 진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고객님의 보험을 가입 현황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 질문서를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제가 그걸 토대로 고객님의 보험을 같이 현황을 보고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했는데 요거보다 팀장님들은 조금 더 줄이셔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시고 시각적으로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팀장님들의 나름대로의 본인 걸로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팀장님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동행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단어가 있죠. 같이 걸어줄 누군가 있다는 것은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따뜻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데 가족 이외에 밖에서 제가 팀장님들이 저에게 이러한 동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우리 꿈과 비전을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오랫도록 같이 동행하면서 걷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또 휴가 가신 분들은 그 전에 잘 준비해 주시고 8월 한 달도 성공적으로 팀장님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달이 되기를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